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번째 시간으로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 수업의 선수학습 질문은 교육부의 산불정책과 학교 선택권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 주 질문은 교과 교실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업에서 교육부의 산불정책에 대해서는 자세히 언급한 바 있으므로 제목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학교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학교 선택권은 다음 주에 강의할 교육정책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어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는 특목고, 외국어고, 자사고, 특성화고, 인문계 고등학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선택권 문제는 다음 주 교육정책론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미국의 학교 선택권에 대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력학교는 마그넷스쿨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목고인 과학고등학교는 마그넷스쿨을 본받아서 만들어진 것이죠. 시초는 도시빈민학교에 다니는 흑인이나 소수민족 영재들을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소수민족의 영재들을 발굴하여 이들 수준에 걸맞는 과학 영재 교육을 실시한 것이 마그넷스쿨의 시초입니다. 두 번째는 차터스쿨입니다. 이는 미국이 공립학교가 사립학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지자 개인이나 집단과 계약을 체결하여 일정 기간, 보통 5년 정도의 사적 비영리 기관으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계약 기간 동안 교육적 성과, 대부분이 학업 성취도를 의미하는데요. 그러한 성과를 달성하면 재계약하는 형태이며 대표적인 것이 에디슨 스쿨입니다. 2006년 미국 전역에 걸쳐 133개였던 에디슨 스쿨은 지금은 거의 사라졌고요. 2016년 현재 미국에는 6,700여 개의 차터 스쿨이 운영 중이며 300만 명의 학생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공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는 이름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바우처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학생과 학부모가 자신이 가고 싶은 학교를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바우처 프로그램이 변질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즉, 최근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학부모들의 학교 선택 기준이 자녀들의 적성이나 미래가 아니라 될 수 있는 한 집과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통학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녀를 돌보아야 할 시간이 줄어들므로 그 시간 동안 일을 함으로써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육적 이상과 현실의 갭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교육 재정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업할 순서는 의사소통의 개념을 이야기한 후 의사소통의 유형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과 개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의사소통은 의미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일러라는 학자는 의사소통을 수신자의 마음속에 의미를 부여해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였고요. 밀러는 의사소통을 정보의 이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로시는 의사소통을 포괄적인 영향관계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의사소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과의 의사소통뿐만이 아니라 AI, Artificial Intelligence와도 의사소통을 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부터 코딩 교육이 교육과정에 들어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교사로서 AI와의 의사소통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의사소통의 유형은 첫 번째, 공식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 의사소통은 학교로 치면 공문이 되겠죠. 비공식적 의사소통은 공식 조직 내에 학교 구성원들의 직접 관계에 의한 의사소통입니다.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활성화되는 경우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리자와 교사 간, 교사와 교사 간의 갈등이 심한 경우가 됩니다. 두 번째, 관리자가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경우입니다. 세 번째, 교사의 학교 불만이 커질 때. 네 번째, 학교의 업무부서,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의 능력이 뛰어나거나 일부의 교사들의 역량이 학교에 많은 영향을 끼쳐서 좌지우지할 때. 마지막 5번째는 학교가 폐교가 된다거나 학급 수가 줄어든다거나 그런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비공식적 의사소통망의 대표적인 것이 유언비어를 들 수 있습니다. 유언비어는 영어로 그레이프바인이라고 하는데 넝쿨의 포도송이처럼 퍼진다는 의미입니다. 유언비어는 단일가지형, 가십형, 확률형, 군집형으로 나누어지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가짜뉴스도 이에 해당하겠죠. 즉, 술이나 담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강하다느니, 눈을 마주쳐도 전파가 된다느니, 코로나19 백신이 벌써 어디서 개발되었다느니 이런 가짜뉴스가 해당이 됩니다. 의사소통의 두 번째 유형은 방향성을 기준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향적 의사소통은 문서나 교직원 회의와 같이 구두로 전달되는데 송신자와 수신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향적 의사소통은 공문으로 보고하는 것 외에 교사의 제안이나 의견 조사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상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하급자의 의사가 상급자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요. 세 번째, 수평적 의사소통은 학교로 치면 교과협의회가 되겠죠. 여기서는 수업 시수와 시험 출제 등의 직접적인 문제를 다루어야 하니까 이해관계에 따라서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학교에 4명의 국어교사가 있는데 올해 일주일간에 수업해야 할 그 학교의 시수가 총 70시간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4명의 교사가 수업을 배분할 경우 A타입, B타입, C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A타입은 19시간 1명, 17시간 3명이 되는 경우입니다. B타입은 18시간 2명, 17시간 2명입니다. C타입은 1명이 교무부장이나 연구부장인 경우 업무 처리를 위해 수업을 일부 줄여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 A와 B타입의 경우에는 어느 교사라도 수업을 더 많이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내가 처음 교직 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경력 순대로 수업을 했습니다. 제일 경력이 작은 초임교사가 가장 많은 수업 시간, 즉 19시간이나 18시간을 담당했죠. 실제로는 22시간,
24시간까지 담당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직 경력이 20년이 되었다고 해서 수업 시간을 작게 배당받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수업 시수 결정을 위해 교사협의회에서 사다리 타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양보해서 올해는 내가 수업 19시간을 할 테니까 내년에는 18시간을 다오.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 몇 명은 다른 학교로 전권 갈 것이고 육아휴직도 있을 테고, 그래서 올해의 구성원이 내년에 그대로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조금의 양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세 번째 유형은 의사소통망을 기준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교재 35쪽에서 볼 수 있듯이 Y형은 교사와 학우니의 관계에 해당합니다. 사설형은 학교에서의 교장, 교감, 부장, 교사의 계서제에 해당합니다. 원형은 교사협의회에 해당하겠죠. 수레바퀴형은 업무부장 협의회에 해당합니다. 전체 연결형은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우리나라 학교 시스템에서 이런 형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겠죠. 의사소통의 장애 요인과 개선 중 먼저 장애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언어상의 장애입니다.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대화가 안 통하는 상대가 있습니다. 같은 언어로 사용해서 대화한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른 경우입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마리 앙뚜와네트가 빈민들이 배고파서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자 빵을 사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런 경우입니다. 세 번째, 정서적 장애. 같은 메시지라도 수신자가 송신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와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경우 해석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지위상의 차이. 흔히 편교사가 교감, 교장이 되면 사람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교사일 때는 학교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던 사람이 막상 교감, 교장이 되면 전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이 달라진 것이 아니고 시각과 입장이 달라진 것이겠죠. 다섯 번째, 의식적인 왜곡은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어서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는 되도록 전달하지 않으려는 경향을 의미합니다. 그 외에 거리가 멀거나 정보량이 많거나 정보를 조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장애 요인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느냐? 의사소통의 장애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사소통의 목적을 명확하게 하고 수신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의사소통의 수단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 시기에 적절하게 의사소통을 해야 하며 피드백으로 의사소통 결과를 측정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국 그 조직에서 파생되는 의사소통의 문제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의사소통 장애의 원인을 파악하고 조직에 맞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장학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